자, 이제 마지막 주기율 파트입니다. 자, 이 주기적 성질 같은 경우에는 핵심만 그냥 콕콕 집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 잘 외우시고요. 웬만한 학교에서는 그냥 이걸로 될 텐데 혹시 우리 선생님이 요 하나하나를 파헤치면서 이런 게 있어 라고 설명을 하셨으면 그것만 따로 첨가해서 외워주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핵심 정리 영상 잘 보시고 여기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주기적 성질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화학 1에서 배우는 건 요 3가지입니다. 요 뒤에 음성론은 3단원으로 빠져 있고요. 전자치하도 이런 거는 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찝어볼게요. 자, 먼저 유효핵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핵전화는 핵전화인데 유효핵전화는 뭐냐? 핵전화라고 하는 건 자, 말 그대로 핵이 갖고 있는 전하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양성자 수가 되는 거야. 왜? 양성자가 한 마리당 전하량이 플러스 1이라면서 그럼 나트륨이 있어요. 얼마 하면 돼요? 플러스 11. 산소가 있어요. 얼마 하면 돼요? 원자번호 8번이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앞에 유효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자, 유효 핵전하 Z effective라고 적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보통 수능에서는 Z 스타 이렇게 적는 거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도 유핵을 말하는 거겠구나. 근데 어차피 한글 적혀 있을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유효 핵전하는 핵전하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뺀다라고 돼 있어요. 나는 일단 유핵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막 가려막기 이러니까 용어가 막 어렵잖아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4번이에요. 그럼 베릴륨이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핵전하는 플러스 4라는 거야. 그러면 핵전하가 플러스 4니까 요 전자 있죠? 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게 플러스 4가 되겠니?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전자는 실제로는 플러스 4를 다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먼저 안쪽 껍질에 전자가 지금 2마리가 있죠? 요 2마리의 전자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껍질에 있는 친구 있죠? 요 친구도 나는 이 친구의 인력 관점에서 뭔가를 느끼고 싶은데 얘가 나를 깔짝깔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거슬리잖아. 그럼 만약에 뒤쪽 껍질에도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전혀 상관없는 예시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기다가 골대에다가 골을 넣을 거야. 그럼 내 앞에 있는 수비수가 이제 있어요. 그럼 이 수비수들이 나를 앞에서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슬리죠. 그런데 나랑 동일선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가 있다라고 하면 살짝 거슬립니다. 하지만 얘네들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뒤쪽에서 날 향해 뛰어오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거슬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쪽에 있는 전자들은 나를 강하게 거슬리게 하고요. 나랑 같은 껍질에 있는 친구들은 나를 살짝 귀찮게 한다. 요 정도로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려막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럼 가려막기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나를 강하게 가리고 있고 나랑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살짝 가리고 있어. 누가 더 강하게 가리는 거야? 안쪽 껍질 전자가 더 강하게 가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주기율의 표에서 유효 핵전하가 어떤데?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먼저 같은 족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증가합니다. 그럼 주기율표로 생각을 하면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유핵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유핵이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유핵은 어떨 때 커져요? 오른쪽 아래 끝.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유핵은 커진다. 끝.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내신 문제에서 왜 그런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엔 이런 식으로 써있단 말이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데 그 이유는 핵전하가 커지기 때문이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어두거든요. 이거를 외우면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만 딱 외워놓고 문제에서 이게 왜 그런지를 물어보면 그때 가서 요거를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자 껍질 수입니다.
자,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게 안쪽이 첫 번째, 그 바깥이 두 번째, 그 바깥에 세 번째가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들이 다 있어요. 얘는 두 번째 껍질이 있어요. 누가 더 클까? 두 번째가 크겠죠. 왜? 껍질이 크니까 몸집이 크겠네. 끝. 자, 전자 껍질 수가 커지면 반지름은 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전하량이 커지면 반지름은 작아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핵전하가 있어. 여기 원자핵이 있는 거죠. 여기 전자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인력을 느낄 거야. 인력이 세면 어떻게 돼요? 살짝 모여들겠죠. 자, 그러면 핵전하가 크다라는 것은 인력이 커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강하게 당길 것이고 몸집이 작아지겠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핵전하량이 작아졌을 때 반지름은 커지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전자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조건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껍질이 커요. 그럼 2번, 3번 보지 마. 그냥 껍질 보고 넘어가. 껍질이 똑같아. 그럼 핵전하를 보라 이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얘네까지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땐 전자수를 보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3번 기준인 거죠. 전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네들끼리 반발을 많이 하게 될 거니까 몸집이 부해지겠죠. 아, 그래서 전자수가 많아진다면 반지름이 커지겠구나. 요 조건들이 반지름이 커지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하고 2번, 3번 안 볼 거고요. 얘가 똑같으면 2번, 얘까지 같으면 3번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원자 반지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이것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가면 커집니다.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가면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끝!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얘 리튬이에요. 베릴륨, 붕소, 탄소죠. 같은 껍질입니다. 자, 1번 기준 전자 껍질수 몇 개죠? 전부 다 2주기니까 2개죠.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핵전하. 핵전하가 일씩 커지고 있죠?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구나. 그러니까 핵전하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 커지기 때문에 핵전하가 작을수록 반지름은 큰 거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튬입니다. 나트륨, 칼륨이죠. 껍질이 2개, 3개, 4개죠. 1번 기준 전자 껍질수 많아지니까 아, 내려가면 반지름 커지는구나. 결론은 뭐다? 왼쪽 아래. 끝!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온 반지름을 좀 볼게요. 이온 반지름은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정한 이온이 되는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전자를 잃어버리죠. 비금속은 전자를 얻죠. 그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금속이 있어요. 나트륨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나트륨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요 전자 한 개를 버려버릴 거야. 그러면 껍질이 3개에서 2개로 바뀌었죠? 아, 1번 기준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가 작아지니까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이 작겠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비금속의 경우에는 전자를 얻었죠. 그런데 이 친구 한번 봐봐. 껍질 3개, 껍질 3개. 아, 그럼 이건 판단 안 되겠다. 두 번째, 핵전하량 플러스 17, 너도 플러스 17. 아,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3번 기준 전자수. 그럼 전자수가 17개에서 18개가 되는 거니까 전자수가 많아졌네. 몸집이 부해지겠구나. 아, 그래서 얘는 이온 반지름이 더 크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결론처럼 딱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요,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을 같이 주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때 원자 따로 이온 따로 분석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거 아닙니다. 보세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문제에서 같이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게 뭐야? 금속, 비금속 분류하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답니다. 그럼 이온이 원자보다 큰 거네? 아, 이거 비금속이구나. 이거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자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원자가 더 큰 거니까 아, 이거 금속이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자 반지름분의 뒤집어 볼까요?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이 1보다 큰 친구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순서로 준단 말이야. X, Y, Z라는 친구가 있더라. 근데 이 X, Y, Z는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중에 각각 하나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 둘이 같이 나왔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할 거야? 금속, 비금속 분류해버려.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둘은 금속이죠? 원자 반지름이 더 크겠네. 얘는 비금속이죠? 이온 반지름이 크겠네? Z구나.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자료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같이 나왔다? 아, 금속, 비금속 분류하고 출발해야지.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등전자 이온인데요. 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외워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NOF, NAMJL, PSCL, KCL 이렇게 조합을 통째로 그냥 외워버리고요. 그냥 원자 번호 커지면 작아지지롱. 요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 전부 다 네온 배치를 갖는 전자들 이온이거든요. 그럼 네온 배치를 갖는다라는 건 껍질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준 핵 전하량이 커지고 있죠. 반지름 작아지겠네. 요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기에 네온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아르곤을 넣으셔서 반지름을 같이 얘기한다면 이거는 오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내가 어디선가 저런 걸 들어봤다. 가짜입니다. 저건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측정하는 방식보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 뭐라고 써있어? 이온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원자 넣지 마. 네온, 아르곤 여기 넣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로 많이 실수하는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통째로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주기적 성질의 진짜 마지막인데 이온화 에너지. 무조건 물어볼 겁니다. 최소 한 문제, 많으면 3문제, 4문제까지 물어볼 건데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전자를 떼버리는 거야. 근데 이 전자를 막 떼는 게 아니라 가장 불안정한 전자, 그게 뭐예요?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똑 떼버리는 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그래프로 외워주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잘 보세요. 훅 올라가야 돼. 훅! 그 다음에 여기서 4분의 1 정도 있죠. 4분의 1 정도. 찔끔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훅훅 찔끔 훅훅. 이게 2주기예요. 자, 그 다음에 3주기는 아래에서 시작하는데 훅 찔끔 훅훅 찔끔 훅훅. 이게 3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헬륨 딱 찍어주시면 이렇게 그냥 통째로 외워버린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장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그리면서 문제 푸는 게 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요 예외 구간입니다. 찔끔 떨어지는 친구들, 요 친구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로 넘어갈 때 작아지고요. 탄소, 질소, 산소로 넘어갈 때 작아집니다. 플로린, 네온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주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 예외 구간이 각각 발생을 하는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 노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잊혀져가는 명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주행의 아이콘, 그 EXID 누나가 아니죠. 동생들의 띵곡이 있습니다. 위아래라고 아십니까? 옛날엔 다 알았는데. 자, 그래서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아래, 위, 아래 이렇게 외워서.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찔끔 내려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보다 얘가 높아야 된다는 소리야. 얘보다 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찔끔 내려가야 이게 판단이 될 거잖아. 이렇게 통째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외울 게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몇 개 없거든. 3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건 도대체 뭐냐?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도 문제에서 무조건 물어볼 건데 이온화 에너지가 전자를 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알루미늄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이 있겠죠?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한테 내가 전자 1개를 떼어낼 거야. 그리고 나면 뭐가 되는 거야? AL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 친구도 아직 전자가 12개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전자들 중에서 또 한 번 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제2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거를 순차 관점으로 표현하면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전자 2개를 뗐죠? 그럼 얘는 AL2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낚시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알루미늄 원자한테 내가 제2이온화 에너지를 가했다면 이 친구는 전자 2개를 잃어 AL2 플러스가 될 것이다. 아닙니다. 이 2라고 하는 건 두 번째를 떼어내는 거야. 이미 1개가 없는 친구에서 두 번째를 떼어내는 게 이 2기 때문에 원자한테 얘를 준다라고 해서 전자가 2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얘까지 떼어내고 나면 E3가 되겠죠. 그래서 AL3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전자가 10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를 떼어낼 건데 요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 친구를 떼어낼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껍질이 작아졌죠?
원자에게 훨씬 더 강하게 붙어 있겠죠. 아, 그래서 네 번째를 떼어낼 때에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1이온화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이온화 에너지고요. E2가 있습니다. 무조건 커집니다. E3가 있어요. 무조건 커져.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 왜? 껍질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걸 잡아주셔야 되는데,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했죠? 그러면 이때 E3에서 E4로 갈 때 껍질이 바뀐다. 이 말은 뭐다? 원자가가 3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마그네슘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E1보다 E2가 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몇 쪽이야? 2족이죠. 원자가 2개 떼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급격하게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2주기 원소 X가 있대. 그런데 E1부터 쭉 커지다가 E5에서 E6로 갈 때 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진대. 그럼 이 친구는 15족 원소, 이거 질소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두 가지 원소의 제(n)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아까 전에 위아래, 위아래 외우라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이거를 왼쪽으로 n-1칸만큼 이동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질소하고 산소의 제2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큰데?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면, 자,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위아래, 위아, 찔끔, 위위. 그 다음에 질소가 여기, 산소가 여기 있죠. 그러면 E2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한 칸, 여기가 질소의 E2, 여기가 산소의 E2. 아, 그래서 산소가 크군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원소의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를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첫 번째. 급격한 증가가 있으면 이 친구가 무조건 큽니다. 그럼 E1분의 E2에서는 1쪽이 당연히 크겠죠. 한 개를 잃어버리고 껍질이 바뀐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급격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E1은 E1끼리, E2는 E2끼리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올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산소하고 플로린의 E1분의 E2가 누가 더 클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급격 없죠? 여기다 하나 더 해볼까? 나트륨도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E1에서 E2로 넘어갈 때 급격한 증가, 얘가 무조건 1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와 플로린. 그래프 쓱쓱쓱쓱 이게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산소, 여기가 플로린이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야. E1분의 E2 이렇게. 산소와 플로린은 E1은 플로린이 크겠죠. 그럼 E2는 왼쪽으로 한 칸씩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산소, 여기가 플로린 이렇게 걸리겠네. 아, 그래서 이쪽이 크다. 분모 작고 분자 크니까 너가 더 크구나. 이렇게 풀어서 얘가 2등, 얘가 3등 이렇게 풀어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